주요 뉴스입니다. 야권 비례연합정당에서 사실상 기호 1번을 받은 전지혜 후보가 반미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시민사회 추천 다른 인사들의 반미 친북 논란도 이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연합정당 인물 구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의 1호 공약으로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결핵 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한 병원장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1명이 동급생 등 5명에게 수개월간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가해자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쳐 피해 학생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이사에 전학까지 가야 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여야가 지역구 공천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머리 아픈 일은 이제 더 끝났다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공천을 다 확정한 그것도 단수 추천이 아닌 경선을 통해서 확정지은 후보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고 비명횡사니 친명횡재니 공천 잡음으로 시끄러웠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비례대표 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1번에 추천됐던 인사가 반미 활동 전력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건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선 또 다른 후보도 제고했으면 하는 입장이거든요. 반미 활동 이력이 있다는 또 다른 후보인데 진보당에 가입했다가 비례 자리를 노리고 한 달 만에 탈당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7은 이병주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지혜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당선권이었던 비례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비례 1순위에 선정됐지만 반미 활동 전력 등으로 종북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 의원은 낡은 색깔론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연합정치의 정신이 훼손된다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성 2번으로 추천된 정영희 전국 농민의 총연맹 구례군 농민회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사드 반대 등 반미 활동뿐 아니라 진보당 가입 이력도 문제 삼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정 후보의 경우 지난 2월 진보당에 가입한 뒤 한 달 만에 탈당한 것으로 안다며 시민사회 추천목 비례 자리를 노린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측은 정당 가입 이력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다면서도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걸러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논란이 불거진 뒤 진행된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자는 취지와 달리 진보당 색채가 강하다는 문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합리적 인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두 후보를 추천한 시민사회 측은 독립적으로 재추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의 종북 논란, 국회팀 강영호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논란이 되는 시민사회 추천, 이거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민주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와 연합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했는데요. 네. 전체 30명의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권인 20번 이내에 민주당이 10명,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각각 3명, 시민사회가 4명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전지혜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이분을 비롯해서 이들 후보의 어떤 점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전 위원의 경우 시민단체 활동 이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전 의원이 활동했던 결의 하나는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고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등 이른바 반미단체로 알려졌고요. 정영희 전국 농민총연맹 구례군 농민회장의 경우에도 과거 사드 반대 시위를 주도한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출신입니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선 민주당이 종북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명 중에서 나머지 2명, 그러니까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나 김윤 서울대 교수는 뭐 반미 그리고 종북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임 전 소장의 경우에 국내 인권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해왔고 김윤 교수는 그 의대 정원
의대 정원 증원을 주장해 의료계 내에서 공격을 받은 인물인데요. 맞아요. 전지혜 위원이나 정영희 회장처럼 이력 논란이 있다기보다 시민사회 추천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시민사회에 장애인이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소외 계층을 추천해 줄 걸 요구했는데 임 소장이나 김 교수 모두 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거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MBN 통화에서 당초 요청했던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여성 장애인 대신 진보단체 활동가를 주로 추천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의 재고 요청에 그럼 시민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혹시 뭐 연합이 깨지거나 그럴 건 아니죠? 네, 더불어민주연합은 사퇴한 전지혜 위원 외에도 논란이 있는 만큼 재추천과 같은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시민사회 측은 아직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파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3인의 경우 이미 서류 접수가 된 만큼 후보자 심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추천 단계에서 한 차례 검증이 이루어졌지만 당 차원에서 이 추가 검증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만큼 심사 과정에서 후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합의된 그런 사항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그것이 이후 철저한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비례대표가 다 되는 건 아닌가 봐요? 네, 당 차원의 추가 검증을 한다는 건데 내일까지 서류 심사가 이루어지고 모레 면접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민주당도 자기들 추천 몫의 비례대표 후보 발표했죠? 네, 민주당도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나설 20명의 비례 후보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 1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1그룹은 당선권인 1에서 20번에 배치가 됩니다. 민주당 12호 영입인재인 백승하 전 강원 교사노조 위원장이 1그룹에 포함이 됐고요.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 전략지역 후보로 선발된 임미애 경북 도당 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그룹엔 코미디언이자 공연 기획자로 활동하는 서승만 씨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 적어도 아직까지는 직업은 다양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추적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검찰 정권 조기 종식을 앞세워 지지율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건데 고발 사주 의혹은 물론 딸 논문 대필 의혹까지 특검 사회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처음으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꺼낸 메시지는 한동훈 특검법 발의입니다. 고발 사주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소송 관련 의혹은 물론 딸의 논문 대필 의혹까지 특검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에 입성해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윤석열 대결 구도로 정권 심판을 강조하는 사이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을 처음 제보한 강미정 전 아나운서 등 윤석열 정권에 맞설 선명성 강한 인사의 영입도 이어갔습니다.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조 대표가 비례대표 순번 몇 번을 받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비례대표는 당내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저는 지구가 망해도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 추진 방침에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비명 행사로 불린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의 마지막 뇌관이죠. 결국 박용진 의원마저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현역 평가 하위 10% 들면서 감산될 점수까지 생각하면 58.8% 이상을 얻어야 했지만 여기까지는 안 된 겁니다. 잠시 뒤엔 비명계 송갑석 의원과 도종원 의원의 경선 결과가 공개됩니다. 민주당 사연길에서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선우 기자, 결과는 언제쯤 나오니까? 네, 잠시 뒤인 8시 반쯤 공개됩니다. 서울과 경기, 충북, 광주 등 8개 지역구가 발표되는데요.
단연 관심이 쏠리는 건 비명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 광주 서구 갑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살아남은 현역 의원은 친명계 민형배 의원뿐인데다가 송 의원은 하위 20% 페널티를 안고 있는데요. 여기에 경쟁자인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신인 가점 10%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위 평가를 받았던 비명계 의원들 줄줄이 탈락했는데요. 현역 3선이자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인 도종환 의원은 충북 청주 흥덕에서 친명계 이현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과의 경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위 10%를 받았다고 밝혔던 박용진 의원 결국 탈락했더라고요. 네, 결국 30% 감산 페널티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 의원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자신과 정봉주 후보의 득표율이 각각 약 51%와 48%였다고 구체적 수치를 밝혔는데요. 실제 득표율에선 앞섰지만 30% 감산이 적용돼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서울 서대문 갑에선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김동아 변호사가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공개 오디션에서 떨어졌지만 결과가 번복되며 또 다른 친명 횡재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잠시 뒤 공개될 추가 경선 결과에서 비명계가 반전 드라마를 쓸지 아니면 비명 횡사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당사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여야 모두가 총선 선거를 진두지휘할 선대위를 꾸리고 전열 정비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MBN이 가장 먼저 전해드렸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으로 공동 선대위원장에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윤재욱 대표가 합류하는 5인 체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 3톱의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 전쟁이 펼쳐지는 겁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서울에선 나경원 전 의원, 경기 안철수 의원, 인천에선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며 5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지역별 셀럽들을 전면 배치해 격전지 수도권 선거에 온 화력을 다하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저희는 모두가 절실하게 뛰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경험이 대단히 풍부한 베테랑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 3톱 체제의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닌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며 윤석열 정부 심판을 강조했고,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민생 경제 파탄, 민주주의 붕괴, 평화 실종을 심판하는 일대 결전입니다. 김 전 총리는 모두가 한 팀이 되달라며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선거운동과 총선 전략을 지휘할 선대위를 완성한 여야는 본격적으로 선거 바람몰이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연일 지역을 돌며 표심 잡기를 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가는 곳들은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이 없는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험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이 영석인 지역은 꽤 많죠. 한 위원장은 이 중에서도 지난 총선 때 10%포인트 이내의 격차로 진 곳들 위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듯한 그런 곳들이죠.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엔 서울 영등포를 찾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하는 동안 당과 진영을 초월해서 합리적인 정치인을 한 명 봤습니다. 그게 바로 김영주였습니다.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수원, 성남 등에 이어 벌써 8번째 지역 방문입니다. 주목되는 건 대부분이 여당 열세 지역인 이른바 험지라는 겁니다. 지역구 8곳의 의석수는 28석. 이 중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한 위원장이 이들 지역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의 무능을 반복해 직격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그 민주당 의회 권력이 이 수원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성남의 명예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험지를 정면 돌파해보겠다는 의지라는 해석과 전략적으로 계산된 방문이라는 평가가 교차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천안이나 용인 등 1, 2위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았던 곳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등포나 수원 등 민주당 공천 갈등을 부각시키고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전략도 엿보입니다. 결국 승산이는 험지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정된 방문 지역 역시 부산 북구와 경남 김해 등 국민의힘으로선 해볼 만한 곳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승산 있는 험지 탈환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국민의힘 중성동을 공천해서 이혜훈 후보가 하태경 후보를 꺾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직후 하 후보는 확률적으로 믿기 힘든 결과라고 주장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은 거의 안 올랐는데 이 후보만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친윤계 이용 의원은 공천이 확정되면서 민주당 추미애 전 장관과 맞붙게 됐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결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하태경 예비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접 기록했다는 1, 2차 여론조사 숫자를 공개하며 본인이 1위였던 1차 경선 결과가 뒤집힌 건 확률적으로 믿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진행된 여론조사인데 약 4% 정도밖에 안 올랐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혜훈 후보는 20%가 더 뜁니다. 전문가들한테도 다 지금 물어보고 왔는데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 불가능하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한 하 후보는 숫자를 직접 확인한 뒤 최종 입장을 내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한편 다른 지역 현역 의원 3명은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한기호 의원, 대구에선 강대식 의원이 각각 승리했고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영동 의원도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친윤계 이용 의원 역시 경기 하남갑에서 공천을 확정하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맞붙게 됐습니다. 폐륜 공천이라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이 잡음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공천 잡음 차단에 주력해오던 국민의힘. 그런데 요즘 예비후보 1명으로 인해 부실 검증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를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의 5.18 폄훼 논란 때문인데 이 공천 취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지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인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재논의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과거 도 예비후보의 발언이었습니다.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도 예비후보는 공관위가 재논의에 들어가자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검토를 강조하면서 공천이 번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과거의 언행이 현재나 미래에 이 사람의 어떤 식으로 일하겠다는 걸 좀 보여주는 면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엄밀하게 봐야 된다. 앞서 공관위는 논란 초기만 해도 공천 재논의 사유까지는 안 된다고 봤지만 지도부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 지도부의 이번 주 호남 방문을 앞두고 5.18 폄훼 논란 등 관련 잡음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도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이 취소될 경우 김연아, 박일호 전 예비후보에 이은 이번 총선 3번째 공천 취소 사례가 됩니다. 일각에선 공천 심사 단계에서 해당 논란을 걸러내지 못한 만큼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총선이 3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이 보는 이번 총선, 어제 민주당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한창 지지율이 오르다가 최근에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로 민주당 주장대로 공천 파동이 잠잠해져서일까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못해야 국민의힘이 오른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총장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이 민심에서 멀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떤 대책이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됐고 그래서 대책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 혁신단도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그럼 타개책 준비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으로서 21대 국회 2년이 국회가 완전히 방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의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한 조국 전 장관도 국회를 방탄장으로 이용하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에게까지 국회를 내어주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잘 헤아려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만 기댄다는 말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선대위 구성에서 혹시 깜짝 임무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동훈 위원장 외에도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원희룡 전 장관, 안철수 전 대표를 저희들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대위가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희들이 당 전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안철수 의원을 깜짝 인물로 국민들이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이 그동안 열세로 꼽혀왔잖아요. 이들 지역을 겨냥한 극복 방안 따로 있으십니까? 어느 지역이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 정치에 바라는 것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일 것입니다. 그 해당 지역에서 국민들이 뭘 원하고 유권자들께서 어떤 삶의 변화를 원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능력 있는 후보들을 통해서 그 열망을 이뤄가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는 의석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선거 끝나는 날까지 저희들은 목표 의석수를 숫자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민심을 얻을 수 있도록 겸허하게 국민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오늘 총선 톡톡은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4년 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바로 어제 경선에서 탈락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건넨 말입니다. 이 금태섭 의원은 어제 SNS에 4년 전은 금태섭, 오늘은 박용진, 4년 후는 누굴까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자객 출마를 자처한 친명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배한 박용진 의원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 박용진 의원은 4년 전 해당 지역구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하위 10%로 30%의 감산을 받아 그 벽을 넘지 못한 거죠. 금태섭 의원이 굳이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데는 뭐 이유가 있겠죠? 네, 바로 동병상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4년 전 총선 금태섭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쓴소리를 많이 해서 친문 성향 권리당원들의 미움을 샀죠. 이때 함께 소장파로 불리던 의원이 조금 박해입니다. 네네. 이때 정봉주 전 의원이 금태섭 의원에게 친문을 자처하며 도전장을 냈는데요. 이번에는 정봉주 전 의원 친문이 아니라 친명으로 박용진 의원과 싸웠는데 결국 박용진 의원이 패배한 거죠. 이 때문에 조금 박해 금태섭 의원에게 박용진 의원 일이 남일 같지 않았을 겁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박용진 같은 바른 정치인을 내치고 온갖 논란과 막말 시비로 점철된 정봉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로고송 발표.
슬로건 얘기가 어제 나왔었죠. 이번엔 로고송입니다. 이제 로고송을 뭐 정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정했는데요. 선거운동 기간에 길가에서 이 로고송을 듣다 보면 저절로 외우게 되잖아요. 따라하게 되죠. 네,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선거 정당용 로고송을 발표했는데요. 이 국민의힘 응원과 위드 국민의힘 등 4곡입니다. 이 창작 로고송은 선거가 봄에 있는 만큼 봄 느낌이 나면서 시끄럽지 않은 곡을 골랐다고 했고요. 기성곡을 리메이크한 곡도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퇴근하고 싶어요. 2번 너무 좋아요. 국민의힘 이제 모두 다. 김태희 기자, 퇴근은 뉴스 끝나고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제목이 뭡니까? 뭐 흥겹긴 합니다. 네, 저는 아니지만 퇴근하고 싶다는 게 핵심 주제인데요. 최근 가수 이효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와 역주행한 이희경 배우의 칼퇴근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선거송이면 보통 전체를 개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가사라 살려뒀다고 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축 당선, 잠깐만요. 이게 뭐 과거 얘기입니까? 뭐 갑자기 당선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아직 시작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벌써 당선 축하 케이크를 잘라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3선의 박덕흠 의원인데요. 당내 경선에서 22대 총선 후보로 선출된 후 지지자들이 마련한 자리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식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또 영향도 많이 주잖아요. 조심스러울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되자 박덕흠 의원은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길을 꺾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한편 오늘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박덕흠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마술 공연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아까 장동혁 사무총장한테 물어봤지만 그 몇 석 예상하냐고 해도 말을 안 하잖아요. 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정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재판을 받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초 재판부에 시간 변경을 요청했지만 불허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오늘 선대위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후에 다시 재판을 시작했고 그때서야 이 대표는 나타났죠.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성남FC 의혹 관련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3시간이 지난 오후 1시 반에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전에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제때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하루 전인 어제 이 대표 측이 재판 시간 변경 요청서를 냈다가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이 대표는 결국 재판 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재판 늦게 나온 이유 뭡니까? 일단 가진 거 아닙니까? 법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재판장에게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일정을 재판에서 고려할 순 없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다음 재판 날인 오는 19일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된 유동규 자유통일당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도 출마를 이유로 증인신문을 미뤄달라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재판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의 유 후보 신문 차례인 만큼 자신은 불출석해도 되느냐고 물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불허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혀 다음 재판도 이 대표가 늦거나 불출석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4주차, 이젠 의대 교수들까지 단체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전원 사직 카드를 꺼내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증원은 하되 2,000명은 안 되고 또한 1년 뒤에 증원 규모를 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는 2,000명 숫자도 그 시기도 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오는 18일 사직을 결의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 측에 의대 증원을 1년 미루고 규모도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선 정부가 의사와 여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면 그 즉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형국입니다. 아빠가 정부고 엄마가 의사 쪽입니다. 아기가 국민이고 환자지 않습니까? 제일 실제로 다치고 있는 거는 의사나 전공의나 의대생이 아닙니다. 환자고. 정부는 유예 제한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의료개혁을 늦출수록 피해가 커지는 만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건은 전국 의대와 병원 교수들이 얼마나 연대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 빅5 병원 연계대학을 포함한 전국 21개 의대 교수들이 온라인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과 교수 집단 사직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법을 위반한 집단 행동에 대해선 교수도 예외 없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고 정부 역시 진료 유지 명령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키시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가동하는 한편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속도감 있게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2조 원의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법원에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건 6년 만입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의무는 없지만 두 사람 모두 모습을 드러낸 건데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법정에서 마주한 건 지난 2018년 1심 조정 기일 이후 6년 만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2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법정에서 좀 어떤 입장 밝히셨나요? 법정 금액 상향됐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지난 2022년 1심인 서울가정법원은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에 따른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노 관장이 요구한 1조 원대 SK 지분은 주식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불복한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액수를 주식에서 2조 원대 현금으로 바꿔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마치고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9년 전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최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서나 사용하는 그런 약물을 병원장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병원 평판이 안 좋아질까 봐요. 이한나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 2015년 9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벌어졌습니다. 2달 간격으로 환자 2명이 숨졌는데 유족들은 지병에 의한 자연사라는 병원의 말을 믿고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8년 뒤인 지난해 7월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사망한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렸고 독극물에 의해 살해됐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된 겁니다. 당시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유행했는데 경찰은 병원장 A씨가 결핵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환자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법원은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물질로 조사됐습니다. 아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인사를 드리는 수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사건 발생 약 9년 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전북에 있는 중학교에서 선배와 동급생 등 5명이 남학생 1명을 상대로 수개월간 학교 폭력을 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폭위가 열렸지만 징계 자체가 현실성이 없었죠. 학급 교체 같은 징계가 나왔거든요. 반이 1개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 피해 학생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이사에 전학까지 가야 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된 A군은 지난해 선배와 동급생 등 5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쉬는 시간 종치고 선생님 나가시면은 제 자리 와가지고 팔이랑 배 이런 부분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세워놓고 샌드백처럼. 가해 학생들은 A군에게 바지를 벗고 서 있게 하는 등 성추행하고 부모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랑 너네 가족 다 병신이야. 아니 우리 가족이 왜? 너네 집안 다 병신이야 그냥. 학교 폭력에 대해 가해 학생의 해명은 황당합니다. 저는 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습니다. 싫다고 말해주지. 싫다고 했었는데. 관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1명은 전학, 다른 1명은 전학 다음 징계인 학급 교체, 나머지는 출석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학급 교체가 내려진 학생의 징계 처분이 출석 정지 9일로 경감됐습니다. 농촌학교라 한 학년의 반이 1개뿐이고 가해자의 학폭이 처음이라는 게 이유였는데 징계 자체가 현실성이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에 여력이 있기가 힘들어요. 인원 감당 자체가. 결국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레미콘 업체가 관급공사에 품질을 알 수 없는 불량 레미콘을 납품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관급공사는 반드시 KS 인증 마크가 필요한데 표시 정지 기간이었거든요. 표시를 안 해도 되니 불량 레미콘이 납품돼도 아무도 모르겠죠. 여기만 그랬을까요? 정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남 완도군의 한 마을 앞입니다. 지난해 12월 배수로 위에 레미콘 12톤을 부어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파편을 돌로 내리치니 쉽게 부서집니다. 비슷한 시기 인근의 한 학교 운동장에는 관람석을 지었습니다. 관람석 안쪽에는 레미콘 7톤이 들어갔습니다. 시멘트 위에 나무판을 넣는 공사를 하던 중 불량 레미콘이 부어진 게 드러나면서 결국 모두 철거하고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레미콘 업체가 표준협회 징계 가운데 하나인 KS 표시 정지 기간에 관급 납품을 한 겁니다. 피방서에 KS 인증 자료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이제 KS 표시가 정지돼 있던 거니까 제가 감독할 때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좀. KS 마크가 찍혀 있는지 납품 송장만 봐도 알 수 있었지만 공무원도 시공사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뭐 KS가 찍혀있나 안 찍혀있나 이런 건 안 보거든요. 문제가 돼서 송장을 주라고 했어요. 송장이 없다고 안 주더라고요. 레미콘 업체는 말을 아꼈습니다. 송장 현장에다 다 드렸으니까 그쪽에다 확인하시고 저희들 뭐 언론 대기를 안 하니까요.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불량 레미콘이 더 납품됐을 것으로 보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성매매로 처벌받은 직원에게 유소년 인솔 업무를 맡겨 논란이 됐던 서울시 태권도협회, 이번엔 심판 채용으로 시끄럽습니다. 채용 규정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지원을 제한한다고 해놓고는 징역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심판으로 뽑은 겁니다. 이기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4월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듬해 태권도 관장 필수 자격인 A씨의 체육 지도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지난 1월 서울시 태권도협회에서 모집하는 태권도 상임심판에 지원했습니다. 채용 규정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판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자는 지원이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서류와 실기를 거쳐 겨루기 부문 심판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법과 원칙의 잣대로 걸러내는데 왜 특정인만 걸러내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심판 선발 담당 부서인 경기운영부 차장이자 합격자 명단을 결재한 B씨와의 친분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학교 고등학교 선후배고요. 아주 막역한 사람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사무차장 B씨는 합격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협회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A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모를 리 없죠. 소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를 시키려고 못 시킨 것이었어요. 이에 A씨는 태권도와 관련 없는 범죄라 지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대낮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스크를 쓰고 강도 행각을 벌인 3인조가 약 10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차를 타고 달아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결국 경찰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골목길로 두 남성이 걸어가더니 1분 만에 한 남성이 도망치듯 뛰어갑니다. 뒤이어 다른 남성도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차량을 타고 사라집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역삼동의 한 건물 2층 사무실에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침입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와 B씨는 건강보조식품업체 대표를 찾아가 목을 조르고 금품을 훔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자기 경찰 불러 하시다가 몸싸움 약간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용의자들은 금품을 훔치는 데 실패하자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중국인 명의의 대포차를 타고 청주로 달아났습니다. 이 차량에는 공범 C씨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3인조는 충북 청주로 이동한 뒤 차량을 바꿔 서울로 올라왔는데 경찰은 밤 11시 20분 A씨와 C씨를 긴급 체포하고 2시간 뒤 나머지 공범도 붙잡았습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피해자와 지인 사이로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국에서는 탈북민 구출 활동을 해온 선교사로 알려진 인물인데 지금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관계는 그닥 좋지 않은 상태죠. 송주원 기자입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 구금됐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백모 씨라는 실명까지 밝혔습니다.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현재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백모 씨가 자신을 작가로 소개하며 첩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씨의 구금 기간은 6월 15일까지로 유죄 판결 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함께 체포됐던 아내는 석방돼 한국에 왔고 백 씨는 탈북민 구출과 인도적 지원, 선교 활동 등을 해왔던 종교인이란 증언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체포 사실을 지난달 말 문서로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 제재에 동참한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습니다.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여기에 백 씨가 중형을 받을 경우 한러 관계는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해외에 사무실 차려놓고 5년 넘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포섭해 도박할 사람을 끌어모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도박할 아이들까지 모은 겁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경찰 여러 명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도박꾼 가설증 혐의로 수표용증을 가지고 있어요. 예? 체포된 40대 남성은 인도네시아 발리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사무실을 차리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국내 총책임자. 금고에서는 5만 원권 돈다발이 나옵니다. 일당은 스포츠를 불법 중계하는 유튜브 방송이나 텔레그램으로 도박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직접 도박을 하던 한 중학생은 회원을 모아오면 수익의 30%를 준다는 말에 넘어가 300명을 모집하고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일명 총판으로 불리는 회원 모집 체계, 이런 중학생만 4명이나 활동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청소년들이 돈이 없잖아요. 대신 지원을 해줘서 홍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 경찰의 덜미가 잡힌 일당은 모두 35명. 이들은 회원 15,000명을 상대로 5천억 원대 도박판을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두바이에서 도피 중인 피의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 수익 83억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를 가로지르는 울타리를 쳤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휴전선 길이의 7배에 달하는 울타리를 친 건데 시간이 흐른 지금 울타리를 친 목적이나 효과는 기억하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흉물스런 철조망만 남았죠. 장진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길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매개체인 멧돼지 이동을 막으려고 설치한 광역 울타리입니다. 1,100억 원을 들여 경기와 강원도에 설치한 울타리가 무려 1,831km, 휴전선의 7배나 됩니다. 설치 3년이 지난 철조망은 덩굴과 각종 홍보 현수막으로 뒤덮였습니다. 닫혀 있어야 할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게 태반이고 열린 문을 아예 고정시켜놨습니다. 네, 저희가 관리를 못하죠.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매번 다시 한번 세워놓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서 다시 걸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촘촘해야 할 울타리 곳곳에 구멍이 뚫렸고 잘려나간 곳도 많습니다. 길을 따라 이어지던 광역 울타리가 이렇게 30m 넘게 끊겼습니다. 이 가드레일 공사를 위해서 철거한 건데 그 기간만 1년이 넘습니다. 철조망은 멧돼지만 막아선 게 아닙니다. 울타리 넘어 눈 덮인 산에서 꼼짝도 못하는 동물, 바로 천연기념물 사냥입니다. 먹이를 찾아 도로변까지 내려왔다 울타리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고 탈진했습니다. 임시적으로 설치해놨던 울타리들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야생동물을 죽이는 악효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철조망 관리 책임을 맡은 지방자치단체들마저 매년 들어가는 1억 원 가까운 돈을 아예 철거하는 데 쓰자고 할 지경입니다. ESF가 우선 아래쪽까지 지금 번진 상태고요.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해인을 할 때나 이럴 때 좀 철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환경부는 이제서야 철거를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각종 사고로 연초부터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보잉사의 항공기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항공기가 비행 중에 갑자기 급강하한 건데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승객들은 그대로 비행기 천장으로 솟구쳐 올랐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람이 부딪혀 천장이 깨졌다니 어느 정도였나 짐작이 되시죠? 이교욱 기자입니다. 비행 중인 여객기 바닥에 승객이 누워 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들은 부상을 당한 승객의 상태를 살핍니다. 좌석에 앉은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무사히 착륙하기를 기다립니다. 현지 시각 11일 호주에서 이륙해 뉴질랜드로 향하던 칠레 라탐 항공의 보잉 여객기가 급강하해 승객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And it happened in a split second, and then suddenly all the devices and bags were up near the roof, and then next moment everything was scattered on the ground. 비행 중에 갑자기 고도가 뚝 떨어지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이 의자에서 튀어올라 천장에 머리 등을 부딪혔습니다. 깨져 있는 천장이 당시 충격을 보여줍니다. 항공사는 기술적 결함 때문이었다고 밝혔는데 조종사는 계기판이 꺼지면서 잠시 동안 제어 불능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안전벨트 착용 고지를 할 새도 없었습니다. No one was ready for it, so everyone was just walking around or, doing what they do and stretching their legs if they want. And 50여 명 중 승객과 승무원 13명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한 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최근 비행 중 문짝이 날아가는가 하면 엔진 화재에 바퀴까지 빠졌던 보잉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개당 1억 원을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10개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 금융당국도 가상화폐 기반의 ETN 거래를 승인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금융당국은 여전히 기초자산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개당 1억 원을 돌파한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오후 4시 기준 1억 100만 원 넘게 올랐는데 지난 2017년 개당 1,000만 원을 넘어선 이후 7년 만에 10배가 뛴 셈입니다. 투자 열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한 40% 정도 수익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정도 대충 그 정도까지 갈 거라고. 적금 같은 걸 다 깨거나 아니면은 햇살론 같은 걸로 조금씩 소액을 소액 대출 같은 걸 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ETF 승인에 이어 영국 금융감독청까지 가상화폐 ETN 거래를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인데 해외 금융사들은 최대 20만 달러, 2억 6천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 그럼 달러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대체할 새로운 자산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여전히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생각해서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가상화폐 파생 상품들의 증권 거래 허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새 국회가 구성된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6조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 인생 역전을 노리는 경향이 커진 겁니다. 로또 아파트 청약에 몰리는 것도 같은 결이겠죠. 최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온 이른바 명당으로 불리는 서울 시내 복권 판매소들의 모습입니다. 복권을 구입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계빚이 좀 있으니까 노력해갖고는 사실 그걸 평생 갖기는 사실 힘든 것 같고. 근로소득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로또 같은 거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경기 불황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자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권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입니다. 지난해 복권의 판매액은 6조 7천억 원을 넘으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청약에는 33만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화제가 됐습니다. 전매 제한이 없어 당첨만 되면 많은 여윳돈이 없어도 최대 27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무려 100만 명이 몰렸던 겁니다. 한 부동산 업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근로자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한 푼도 쓰지 않고 22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차분히 모아가지고는 부모 세대가 누렸던 그런 경제적 부나 이런 부분들을 약속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로또 1등 당첨은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지만 인생 역전을 노리는 구입 행렬은 매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경제기자의 이승민입니다. 활기찬 하루의 시작, 바로 든든한 아침밥일 텐데요.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특히 20대의 결식률은 60%에 육박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청년층이 아침을 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1,000원의 아침밥인데 이제는 전국 대부분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죠. 이른 아침부터 학생 식당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쌀밥과 따뜻한 국, 두부조림 등 4가지 반찬이 단돈 1,000원. 사발면 1개보다 싼 가격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딱 먹고 강의실도 근처니까 금방 강의실로 갈 수 있어서 편하고 가격이 엄청 큰 이점인 것 같아요. 저렴하니까.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제공해주니까 더 건강하게도 먹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담도 덜고. 2시간 동안 200인분이 준비되는데
매일 조기 품절입니다. 실제 밥값은 4,000원이지만 정부가 2,000원, 학교가 1,000원을 부담하면서 학생들이 1,000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은 농식품부가 아침 식사를 습관화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전국 41개 학교가 참여하는 수준이었는데 물가가 급격히 뛰면서 뜨거운 호응을 얻어 지난해 하반기엔 144개 학교로 늘어났고 올해엔 186곳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때문에 중단하는 학교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작년에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했지만 올해는 사업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유지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적고 예산이 넉넉지 않은 게 중단 이유인데 지역 대학들은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1,000원이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사액에 대한 부담금을 대학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경남 지역은 22개 대학 중 6곳만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 중단 위기를 겪은 서울대는 대대적인 모금에 나섰습니다. 교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고 키오스크와 QR코드를 활용해 1,000원부터 시작하는 손쉬운 기부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이 5달 동안 1억 원에 달합니다. 그 학생들이 1,000원의 식사를 통해서 끼니를 해결하면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작은 기부라도 해보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고향사랑 기부제처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집중력도 높아지고 건강해진다 이런 것을 좀 확산을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문화를 만들지만 졸업생들도 또 기부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좋은 선순환 문화가 좀 확산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특정 대학의 학생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 M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류현진이 한화 팬들 앞에서 4,177일 만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평일인데도 3,500여 명이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류현진이 몰고 온 봄바람이 대전에 불고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류현진을 보려고 아침부터 줄을 선 한화 팬들의 정성이 하늘까지 닿았을까. 내리던 비가 잦아들며 류현진이 4,177일 만에 팬들 앞 대전 마운드에 서자 함성이 쏟아집니다. 한화 팬들은 평일 낮 궂은 날씨에도 3,500명이 경기장을 찾으며 류현진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류현진은 보답이라도 하듯 4이닝 1실점 호투를 펼쳤고 얼마 후 거짓말같이 비가 쏟아지며 경기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마운드 올라갔을 때 경성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기분 좋았었던 것 같아요. 류현진의 투구를 본 팬들은 그야말로 감개무량. 제가 사실 처음에 야구 보게 된 계기가 류현진 선수 2008년에 딱 빠져서거든요. 다시 온 만큼 저희도 오늘 맞춰서 왔습니다. 너무 역시 클래스는 류현진이다. 다시 오니까 한화 이글스의 피가 끓어오른다는 느낌이. 구장 내 하나굿즈 매장에서 류현진 유니폼은 품절행진. 류현진이 가을 야구를 이끌어줄 것이라 기대하는 팬들의 바람이 담긴 완판입니다. 시범 경기부터 구름관중을 동원하며 봄바람을 만난 하나 이글스. 바람을 타고 올 시즌 성적도 이상할 수 있을지 하나 팬들의 가슴이 설렙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비가 대부분 그쳤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5mm 미만의 비가 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지만 아침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서울이 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철원을 비롯한 내륙 깊숙한 곳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지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부터 동해안의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12도, 춘천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14도, 창원과 부산 15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적으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서울 낮 최고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셨습니다.